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어제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MBN에 출연해 이 시위에 대해 이제 무관용이라고 했었죠.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장연을 막아서면서 13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열차들은 시위 장소인 삼각지역에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각지역에서 다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승차를 시도하자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막아섭니다. 전장연은 올해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활동과 근로를 지원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무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측도 처음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즉시 시위를 멈춰주시고 역사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전장연은 당초 1박 2일로 계획한 시위를 오후 10시에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에 퇴근길 열차를 비롯한 13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용산 소방서에는 시위와 관련해 9건의 구급 출동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인을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갔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시위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장연 활동가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올해 또는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사들의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곳 가운데 16곳이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2곳을 포함하면 응답자의 78%가 부정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금리를 인상해온 연방준비제도가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정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나서면 주식과 채권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EU의 경제가 동시에 둔화하며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폐지하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게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은 오는 16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미만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크게 줄어듭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 지정을 해제한 지 2달 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일부와 과천, 하남, 성남 분당과 수정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한 강남 3구와 대통령실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은 누적 7.22% 하락했고 최근엔 점점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5만 8천 가구로 12월분을 반영하면 국토부가 우려하는 6만 2천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규제도 과감하게 풀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 MBN이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봤더니 상당수도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MBN이 교수와 연구기관, 금융계 등을 망라한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역시 10명 중 8명은 올해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5% 이상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재건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대부분 하락이 예측됐습니다. 여전히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1%대로 떨어진 성장률, 즉 경기 침체가 이유입니다. 상반기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한국의 기준금리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집을 산다면 그나마 언제가 좋을까요? 4분기와 2024년 초가 적기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1, 2분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30%나 달했습니다. 1분기 경에는 미국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힐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도 또 떨어질 것 같고 그 시기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해. 올해 상반기는 하락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횡보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횡보 장세에서 매수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전세 가격도 대부분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특히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전세 하락폭이 크지 않고 상승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월세로 돌아서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집값이 지난해 말 그렇게까지 급락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의 금리 공포감이 컸다는 분석인데 올해 집값이 반등한다면 그 신호는 미국에서 오는 금리 인하일 것이라는 것에 모든 전문가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화요일 아침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더 춥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철원과 제천은 현재 영하 1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8.9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 3도 선에 머물며 춥겠고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 지역이 더 늘어났고요. 대구를 포함한 영남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3.8도, 대전은 영하 8.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과 전주 3도로 어제와 비슷해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뽑죠. 소선거구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화답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김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 소선거구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1명의 의원만 선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2명에서 5명까지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후보 난립이 우려되지만 사표를 줄일 수 있어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어떤 곳은 최대 4명까지 의원을 뽑는 구체적인 선출직 숫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부 요인 등이 모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번영도 어렵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개헌은 너무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 민생 현안들이 묻힐 수 있다며 지금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임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다가오는 일요일에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염두한 이재명 방탄용인이 열더라도 좀 늦게 열자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놀고 쉴 국리만 한다며 맞붙고 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처리 불발된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 등을 두고 당장 민생 입법 처리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아닌 쉼없이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며 여당은 일 안 하고 놀고 쉴 국리만 한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하자라고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나 더 처리하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방탄용이라 비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관해서도 국회 체포 동의안이 들어왔다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회가 열리면 그건 포기할 방법이 없거든요.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그러면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더라도 민주당이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피하려면 설을 세고 하면 된다며 맞섰습니다. 오는 7일 끝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여당의 몽리로 지체된 만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은 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빠지고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전직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요충지이자 친노 친문 본거지 부산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기로에 섰습니다.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예정이 없던 약식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당이 나서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야당 탄압의 관점에서 단일 대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애둘러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는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내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1시간 40분가량의 대화에서 두 사람은 민생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만남을 두고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이 대표의 예전한 모습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선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고 명절 성수품 공급 대책,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정부 측에서는 방기성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민간에선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네, 정치권을 달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출입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 기자,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 총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인데 법적으로 1년 전까지 선거구역을 획정해야 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제대로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국회의장이 줄곧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왔고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보태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다. 이게 각 당이 셈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당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선 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서울 전체 49석 가운데 민주당은 41석, 당시 미래통합당은 8석을 확보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84%대 16% 정도인데요. 반면 득표율은 56%대 44%로 1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데 그쳤습니다. 2, 3등까지 선출되는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그만큼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여당 안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뿐 아니라 지금 대통령제 폐단을 고칠 수단으로 선거제 개편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계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건 자기 지지층만 챙겨도 된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손볼 수가 없으니 선거구제를 바꿔 견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른 정치권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인사회를 두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이야기가 달라요.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실은 모든 정당 지도부를 다 신년 인사회에 초청했지만 민주당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초청을 받았지만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이야기만 나왔다는 형식적 초대였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례를 좀 살펴보죠. 보통 이런 초청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과 국회 소통은 보통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역대 정부의 전 정무수석들에게 관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한 정무수석은 실무자들 사이에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전용차를 보내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정무수석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정무수석은 이메일뿐 아니라 따로 전화나 다른 루트를 통해 연락했었다며 대통령실이 야당을 초청하는 데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정무수석들의 공통된 분석은 양측의 소통이 없었다였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소통 부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돈 봉투 발언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좀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안 설명하며 시작된 돈봉투 설전이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좀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괴이할 뿐이죠. 한동훈 장관, 지난주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어제 출국길에서도 언급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또 다른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오늘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106명이 검사를 받았더니 이 가운데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입국객 PCR 검사 의무화 첫날,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구분된 입국객들이 일렬로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중국 갑자기 개방하고 코로나 그러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No, that's okay. I mean, when you live in China, it takes days. This is only a few hours. This is okay. 당장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걸어준 목걸이. 방역복을 입고 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목걸이를 건 입국객들을 모아 절차를 설명했고 함께 공항 내 검사소로 이동합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내에 위치한 이 검사소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 비용인 8만 원을 먼저 결제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끝낸 입국객들은 약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기 장소에서 6시간가량 소요되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단기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5일부터는 중국발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해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637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도 42.2%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인 XBB 1.5 변이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미 국내에도 유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병역비리 수사가 프로축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뛰는 현역 축구 선수가 불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병역비리 연루자가 계속 드러나면서 프로스포츠계 전반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배구를 넘어 축구계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리그1에서 활동하는 선수 A씨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자진해 신고한 건 지난달 30일. A씨는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허위 서류로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전문 행정사 구모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씨는 OK금융그룹 소속의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의 병역 회피를 도운 인물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A씨를 출전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정식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각 구단에 공문을 보내 다른 선수들이 연루됐는지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병역비리에 연루가 돼서 소환 조사를 받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선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연맹에 1월 첫째 주경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구 씨 외에도 허위 내전증 진단으로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김모 씨까지 수사하며 이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유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넓히며 연루되는 프로 선수들이 늘어나자 전 스포츠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그러니까 강도 살인범으로 의심하고 있죠. 강도 살인 혐의가 입증되면 법원의 선택지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둘 중 하나입니다. 공개된 이 사진이 지금 모습과 딴판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기영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이기영.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기영이 처음부터 돈을 노린 강도 살인일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죽인 뒤 대출을 받는 등 7천만 원 가량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애초 범행 동기가 금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서 살인보다 강도살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강도살인은 무기징역과 사형뿐입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기영의 주변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영과 전 여자친구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 1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380명의 신변을 확인하는 겁니다. 통신사별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최종적으로 다 확인할 겁니다. 또 경찰은 오는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이기영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 송치 때 얼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도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측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 씨는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30억 원을 대여금으로 꾸며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아이유와 BTS 정국이 역대 가장 위대한 가수 200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유명 음악지인 롤링스톤이 지난 100년간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한 가수를 선정했는데요. 아이유는 135위, 정국은 191위에 올랐습니다. 롤링스톤지는 아이유에 대해 폭넓은 음역대와 강력한 전달력으로 보사노바와 팝, 재즈, 발라드 등 여러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라고 평가했고요. 정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능을 가진 가수로 어린 나이에 성공했지만 겸손하고 성실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팝 가수가 처음 포함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위상을 드러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겨울 폭풍으로 폭설이 이어진 가운데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호크아이 역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제설 작업 도중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레너는 지난 1일 이른 시각 눈을 치우던 중 사고를 당해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레너 측 대변인은 레너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너는 네바다주 산간 지역 호숫가에 목장을 소유하고 있어 인근에서 사고를 당한 걸로 추측되는데요. 이 지역은 최근 폭설로 3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레너는 SNS에 눈에 파묻힌 승용차 사진을 올리며 폭설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영화 속 히어로답게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로 보이는 여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 벨라루스 출신의 한 언론인이 푸틴 대통령의 사진 3장을 SNS로 공유했는데 이를 본 미국 CNN 기자가 푸틴 대통령의 근처에 계속 등장하는 여성의 정체를 두고 배우나 경호원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사진마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금발의 여성이 다양한 복장을 하고 등장하는데 항상 푸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죠. 이 여성이 기업의 이사나 주치의라는 주장에 여성을 포함한 중복 인물들이 모두 사진 찍기에 동원되는 배우라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는데요.
독일의 또 다른 기자는 러시아 매체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했다며 알아서 판단하라는 글을 남겼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금 집에 이런 음식 있으면 꼭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에서는 쇠가루가 나오고 양반 간편식 설렁탕에선 세균이 나왔거든요. 유승호 기자가 언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 남양주의 빙그레 공장입니다. 지난달 말 이곳에서 생산된 아이스크림에서 쇠가루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섞는 과정에서 기계 표면이 긁혀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빙그레는 지난해 11월 28일과 29일, 12월 12일과 19일, 20일에 제조한 그라시아 쿠엔크 750ml에 대한 전량 회수에 나섰습니다. 다른 식품에서는 세균 검출 가능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동원 F&B가 지난해 10월 생산한 수라양반 도가니 설렁탕을 검사해 세균 발육,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통보받고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원인 파악에 나선 동원 F&B는 해당 제품 4만 2천여 개의 수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공정 전반에 걸친 점검과 추가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방부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실시했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여러 SNS에 UFO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단 분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는데 국방부는 오는 2025년 실제 임무를 수행할 정찰 위성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구름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흰색 우주 발사체가 어두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곧이어 삼각불 모양의 페어링이 떨어져 나갑니다. 3단과 4단 엔진이 분리된 후 모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합니다. 국방부가 지난주 쏘아올린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 금요일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시험 비행하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1차 비행 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지난 1차 실험에서는 2단 엔진만 연소했지만 이번에 2, 3, 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검증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450km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 발사체는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짧고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2025년에는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국 하늘에서 관측된 보랏빛 황혼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안 사안이라 사전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지할 수 없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발사 시각을 저녁으로 정한 이유는 어민들의 조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펠레가 눈을 감은 브라질 상파울루 병원 앞에선 축구 팬들이 저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팬들이 축구 황제 펠레의 사진과 함께 슬픔의 메시지를 적어 걸어놓습니다. 펠레가 눈을 감은 브라질 상파울루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병원인데요. 펠레의 관이 산토스로 출발하기 전 경의와 애도를 표하는 겁니다. 산토스는 펠레가 현역 시절 18년간 몸담았던 프로팀 산토스 FC의 연고지인데요. 펠레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 2일부터 이틀 동안 브라질 산토스의 산토스 FC 홈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펠레는 떠났지만 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축구 황제로 기억되겠네요. 2023년 새해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 불꽃이 팡팡 터졌습니다. 불꽃들은 밤하늘을 눈부시게 장식하며 새해를 밝혔는데요. 보는 사람들은 감탄하며 새해의 설렘을 만끽했다네요. 2023년 새해를 밝히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라스 알카이마 지역에서 신년맞이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1100m 높이까지 쏘아 올려진 불꽃들이 4.7km의 해변을 물들이며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600대의 드론까지 투입돼 12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신년 불꽃 축제는 메릴랜드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열렸습니다.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불꽃처럼 새해엔 기분 좋고 속 시원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수상 스키를 즐겼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제한되는 곳이어서 장비에 제약은 있었지만 메시지를 전하기엔 충분한 이벤트였네요. 산타 복장을 하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수상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바다에서 서퍼들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며 수상 스키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인데요. 이 해변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단체는 이곳에서 사랑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수상 스키를 하는 이색 이벤트를 열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말연시에도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새해 전날부터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습을 이어갔고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키이우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에 나선 겁니다. 키이우에서는 러시아어로 새해를 축하한다는 섬뜩한 문구가 적힌 드론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부터 새해 첫날과 다음 날까지 러시아가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감행해 인명피해가 났고 일부 에너지 기반 시설이 폭발로 손상됐습니다. 러시아 자폭 드론 40대는 모두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ражения 4 ракетами с фугасной головной частью пункта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погибло 63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우크라이나군도 성명을 내고 지난달 31일 해당 지역을 공격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실제 사망자가 최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여름쯤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가운데 양국은 연말연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부터 사건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곳곳에서 음주 교통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인근 건설 현장.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비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Unfortunately, we had 3 workers pronounced deceased on scene, and also firefighters were able to access 2 additional workers and render first aid. 당국은 현재 건설 작업은 모두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 경찰 카메라에 잡힌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경찰의 추격을 받는 트럭이 UPS 운반 차량과 충돌했지만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차량 한 대가 주택가에서 사고로 빙글빙글 돌았는데 잡힌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경찰이 다가오는 차량을 간신히 피했는데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 운전자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호주의 휴양지 골드코스트 해변에서 헬기 2대가 공중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2일 오후 2시쯤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해변 상공에서 헬기 2대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교통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을 폐쇄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가 난 헬기 2대가 모두 골드코스트의 유명 테마파크인 시월드 측 소유인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합리적인 가격의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로 문턱을 낮춘 데다가 수익금 일부는 기부될 예정이라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길고양이와 함께 사는 행복한 동네를 자개로 표현하고 가느다란 실에 색을 입혀 추상화를 그려냅니다. 작가 195명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장 벽면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5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작품 소장하신 분들에게도 이 그림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일상에서 마주친 인물들을 그려낸 백윤주. 직접 염색한 한지 작품을 선보이는 성현아 등 1980년대생 신진 작가부터 일본과 스위스 등 해외 작가의 최신작까지 미술계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열리는 전시인 만큼 수익금 일부는 뜻깊은 곳에 쓸 예정입니다. 작품 150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일부 수익금은 국제구호단체에 전달되어 의미 있는 전시입니다. 미술품 투자에 문턱을 낮춘 전시가 잇따라 열리면서 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어제보다 더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은데요. 특히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철원과 제천은 현재 영하 17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8.9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 3도 선에 머물며 춥겠고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 지역이 더 늘어났고요. 대구를 포함한 영남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사이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4.2도, 안동은 영하 9.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과 전주 3도가 예상되고 찬바람이 불어들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